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카페 1차 시험 무료 강의 2과목 재보험 법령 세 번째 시간, 전체적으로는 12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5페이지에 있는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 별표 2에 보면 자격 요건이 엄청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보자마자 깝깝해지죠. 깝깝해지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아니면 임산물 재해보험,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들이 이렇게 똑같은 조건들이 1번부터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만 분류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농산물을 경작을 한다든가, 그리고 가축을 사육을 한다든가, 그리고 양식 수산물을 양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농업인이나 아니면 어업인이 있겠죠. 어업인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이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관련 부처에서 그 농산물이나 임산물, 가축, 양식 수산물 관련해서 이제 연구 지도를 한다든가, 품질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통계 조사를 한다든가 한 경력이 공무원으로서 연구 지도, 그리고 품질 관리, 그리고 통계 조사, 이런 경우에는 3년의 경력이 필요하죠. 3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고등학교 교원 중에서 이제 농산물, 임산물, 가축, 그리고 양식 수산물 관련해서 5년 동안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조교수입니다. 조교수 이상으로 농산물, 임산물, 가축, 양식 수산물을 교육한 경력이 3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 보험회사 임직원이나 아니면 농협, 산림조합, 수협, 그리고 수협, 은행, 이런 데서 농협 등 해서 농협, 보험회사, 그리고 산림조합, 수협, 이런 데서요. 영농 지원이나 보험 공제, 이 경우에는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그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하고요. 그 농업이나 아니면 가축, 그리고 임산업, 양식 수산물 관련 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고요. 연구기관이나 연구소에서 5년 이상 이제 근무한 학위 이상의 소유자인 경우, 학사 이상의, 학위가 아니고 학사, 학위 이상 소유자, 이런 경우에 이제 손해평가인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7번에서는 전문 대학에서 보험학과를 졸업한 사람, 졸업한 경우에는 별다른 이렇게 경력 필요 없이 졸업을 하면 바로 손해평가인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80학점 이상 받고, 여기서 이제 보험 관련돼서는 이제 45학점 이상 취득을 한 사람들은 전문대학교에서 보험학과를 졸업한 것하고 똑같이 동일시 되는 정도, 이렇게 되면 자격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고요. 또 자격증이 있는데요. 자격증,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그 전문 자격증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사, 농품사라고 하죠. 농작물 품질관리사. 그리고 기술 자격은 이제 농작물 관련 기사 자격 이상. 그리고 임산물 에서는 이제 전문 자격증은 없습니다. 없고 기사 이상이죠. 임산물 관련 기사 이상 자격. 그리고 가축의 경우에는 전문 자격으로 이제 수의사,
그리고 이제 기술 자격으로는 앞쪽에서는 뭐 농작물 관련 그리고 뭐 임산물 관련 이렇게 됐는데요. 가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축산기사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식 수산물 재보험의 경우에는 수산질병관리사 그리고 이제 수품사라고 하는 수산물 품질관리사 그리고 기술 자격은 기사 이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많지만 4개의 재보험이 다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숫자만 기간에 대한 숫자만 좀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그 10번 손해평가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농림부 장관은 공정, 객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공정, 객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를 할 경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공정, 객관,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사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한다. 그 손해평가사 제도는 이제 농림부 장관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있는데요. 그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가축 재해보험에 관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뭐 실질적으로는 밤 같은 임산물도 좀 손해평가사가 이제 손해평가를 하죠. 그 아래쪽에 이제 업무를 보면요. 피, 보, 손, 그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확인, 그리고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리고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이것들을 업무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 12번 손해평가사의 시험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손해평가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한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식선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손해평가사가 되려고 하면 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의 이제 일부를 이제 면제를 하는 뭐 그런 이제 조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넘어가셔가지고 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매년 그 98페이지 위쪽에 매년 1회 실시가 되고, 이제 뭐 농림부 장관이 이제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기본 계획에 보면 27년도부터는 뭐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하든가 아니면 이전에 한 번씩 경연제로 실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고 그런 언급이 있었죠. 뭐 저의 생각으로는 2년마다 한 번 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선발 예정 인원이 좀 정해서 이렇게 선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시험을 실시하려고 하면 시험 실시 90일 전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90일에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에 뭐 그 원서 접수 아니면 응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수수료 반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수수료를 좀 잘못 받은 경우, 과혼합한 경우에는 과혼합된 그 금액 전부 더 많이 받은 거 잘못해서 전부를 이제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전부 이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관리 기간의 기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 전부를 이제 반환하고요. 그 시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60%, 100분의 60을 반환하게 돼 있죠. 그리고 10일 이내에 이제는 그 접수를 이제 취소를 해도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격시험의 방법하고 이제 과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시험 과목 밑에 시행령 12조에 의해 보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일부 면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올해 시험에 1차 시험에 합격했으면 차년도 내년에 한해서 이제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거는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이제 경력에 의해서 이제 시험에 일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손해평가인으로서 이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손해사정사,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기간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손해평가사 시험에 1차 시험이 이제 면제가 되죠. 그래서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그리고 뭐 손해보험회사, 그리고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 뭐 손사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화재보험협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경력이 3년 이상 이제 재직한 사람들은 1차 시험을 이제 면제를 합니다. 1차 시험을 이제 면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이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매 과목당 이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매 과목을 4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40점 이상이 안 되면, 40점이 안 되면 이제 꽈락이죠. 꽈락이라서 이제 평균이 60점 되더라도 이제 꽈락이 있으면 시험에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합격자로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선발 예정 인원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이 있는데요. 그 농림부 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이 업무는 지금 그 농구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해평가 등의 교육이 있는데요. 농림부 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도 농구원에서 1년에 뭐 한 3번, 4번 정도 수시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보시겠습니다. 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농림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1호하고 5호에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자격을 이제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뭐 1호에서는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그리고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거짓, 취득이 있죠. 취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그리고 명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주는 사람, 알선한 사람, 알선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그 1호하고 5호에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그 사유가 발생을 하면 자격을 이제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요. 한번 보시면 거짓, 취득, 명의, 알선, 정지, 이렇게 거짓으로 취득하거나 명의 알선을 정지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이런 사유가 있고, 여기에 이제 취득하고 이제 정지의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그 처분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대통령령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별표 2의 3 보시면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기준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행정처분에 가정된 처분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3년 안에 몇 번이냐, 뭐 1회 위반이냐, 2회 위반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생을 두고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3년이라는 기간 내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뭐 자격 취소가 됐다든가 아니면 시정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처분을 받은 날과 그 후에 이제 다시 위반 행위를 하여서 적발된 날, 그러니까 처분을 받은 날에서 적발된 사이가 3년 안에 발생했으면 여기 이제 1회가 됐던 게 이제 2회가 되는 거고요. 3년 이후면 그게 앞에 거는 없어지고 다시 이제 1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보시면 감옥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같은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1회에서 2회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에 보시면 그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이번에 개별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도 거짓, 취득, 그리고 명의, 알선, 정지 이렇게 있죠. 있는데 세부 기준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세부 기준을 한번 보면 일단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요거만 제외를 하고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그리고 손해평가사의 명의 사용이나 아니면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에 손해평가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요거는 다 자격 취소, 한 번 1회에 그냥 자격 취소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가하고 마만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행령에서는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1회 위반이면 자격이 취소가 되고요. 2회 이상인 경우에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에도 자격 취소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시정명령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14번 손해평가의 감독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를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업무 정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1항을 보시면 농림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업무 정지. 그리고 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대통령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별표 2-4에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이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일반 기준 보시겠습니다. 일반 기준에 가하고 나의 경우에는 앞쪽에 그 자격 취소하고 내용이 똑같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에 보시면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그 처분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앞쪽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에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둘인 경우에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분의 1, 1.5배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를 이렇게 위반을 했으면. 그 다만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업무 정지 기간, 그 우리 법에서 정하는 1년 이내에 그 업무 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당연하죠. 이게 시행령에서 그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아에 보시면 농림부 장관은 다음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경미한 경우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된 경우, 그리고 그 밖의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해서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 개별 기준을 보면 또 머리가 또 복잡해지죠. 이런 표가 나와 있으면 이것도 외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있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이렇게 위반한 경우에, 그리고 나에 보시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그리고 다에 보시면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한 경우고요. 그 라에 보시면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한 경우, 그리고 이제 마에 보시면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한 경우죠.
그리고 그 밖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개인정보 개조, 그리고 이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촌 이내의 친족 생,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모, 그리고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금, 생모, 요직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를 6, 1, 1 그리고 3, 6, 6 그리고 경, 1, 3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6, 1, 2는 6개월, 1회는 6개월, 2회는 1년, 그 3회는 이제 1년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3개월, 6개월, 6개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요식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경고고요. 그리고 그 2회 그 위반을 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1개월. 그리고 3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3개월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을 칠 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요거를 계금 요직, 계금 생모 요직 적어 놓고 611, 366, 경13 여기 적어 놓고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르면 되겠죠. 15번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1항에 이제 재보험 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수급권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 요거를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입금을 해야 한다. 그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 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원칙은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에 이제 입금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현금 지급도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항을 보시면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그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전용 계좌라고 했으니까요. 전용 계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 따른 이제 보험금만 입금되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신청 방법, 그리고 절차와 그리고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 시행령 12조의 그 11을 한번 보시면요. 그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가 나옵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험금을 그 수급권자의 명의에 지정된 계좌, 요거를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라고 하죠.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재보험 사업자가 이렇게 정하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에 그 수급권자의 명의의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이제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보험 사업자에게. 그리고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이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항을 보시면 그 앞쪽에서 우리 법률에서 얘기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이제 폐업을 했다든가 업무 정지를 이제 맞아가지고 영업을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영업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 재보험 사업자가 이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이 개설된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가 만약에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입금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보험금 수급 계좌가 없을 때 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확인을 거친 다음에 보험금을 현금으로 이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번 보시겠습니다. 그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데요. 그 손해평가를 일단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입자가 과손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낙과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낙과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계약자 입장에서는 터무니없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와서 이제 이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 가입자 이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를 요청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7일 이내에 제조사 신청을 합니다. 제조사 이제 신청을 이제 신청서에다가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전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제조사 신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2항에서는 이제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이제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작년에 들어온 건데요. 뭐 농구원에서 이렇게 이의 신청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항을 보시면 신청 요건, 절차, 방법 등 이의 신청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17번 그 수급권의 보호가 있는데요. 그 1항을 보시면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험 목적물이 이제 과수원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적용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로 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이렇게 상환을 못하게 되어서 이제 이거를 압류를 이렇게 그 금융기관에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의 예금 중에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1호하고 2호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에는 입금된 보험금 전액이 이제 압류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 외에의 경우에는 입금된 보험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18번 보험 목적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나 우리 상법보험편에 이제 권리 의무의 승계를 이제 뭐 추정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거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재보험 사업자가 사업자의 이제 업무 일부를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재보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보험 업무의 일부, 전부는 아니고요. 전부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탁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시행령 제13조 업무 위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나오는데요. 그 농협, 지역 농협하고 이제 지역 축협, 그리고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역 산림조합하고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그리고 수산 관련해서는 이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 수협, 그리고 업종별 수협, 그리고 수산물 각용 수협이나 아니면 수협은행이죠. 그리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손해사정법인 하고, 그리고 그 농업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게 협회를 얘기하는 거죠. 협회. 우리 한국농업재보험협회나 아니면 한국손해평가사협회 같은 이런 협회가 여기에 5호에 해당됩니다. 20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회계 구분이 있는데요. 재보험 사업자, 보험회사죠. 이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하고, 여기는 이제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책보험하고 일반 보험하고 회계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분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회계하고 그리고 정책보험에 관한 이런 그 회계하고는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21번하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재정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여기서 또 정부가 나오는데요. 정부, 지자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험료의 전부는 아니고요. 보험료 일부,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운영비라고 하는데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부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요거는 보험료의 일부죠. 운영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자체는. 그리고 이제 2항을 보시면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1항에 따른 지원금을 재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가입자한테 줬다가 가입자가 이제 가입할 때 이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바로 재보험 사업자에게 이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풍수해 아니면 지진재해 보험법 이런 것들, 여기도 정책보험이죠. 정책보험과 관련된 풍수해나 지진재해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 목적을 대상으로 이제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이런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복 지원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데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또는 운영비 지원 금액을 이제 지원받으려고 하는 재보험 사업자의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보험 가입 현황서나 아니면 운영비 사용 계획서를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제출을 받은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보험 가입자의 기준,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이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험료 일부를 이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에 재보험 가입 현황서, 그리고 보험 가입자의 기준 등을 이제 확인을 해서 여기 이제 제출받은 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출을 이제 별도로 그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받는 게 아니고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제출받은 자료를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보험료의 지원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이렇게 공부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07페이지 제3절 재보험 사업 및 농업재해 재보험 기금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